야, 술집 마담년이냐? 당장 꺼져. 아줌마 여성을 무시하던 군인들은 아무도 몰랐다. 평범한 이모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다는 걸. 감히 그녀의 건드릴 중령이 개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심장부이자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이 주둔한 그곳은 평소에 서슬퍼런 긴장감 대신 묘한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위병소의 차단기가 모처럼 활짝 열리고 민간인들의 차량이 줄을 이어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부대 창설을 기념하여 마련된 가족 초청 행사의 날이었다. 연병장 한쪽에는 가족들을 위한 하얀색 천막들이 줄지어 세워졌고 그 아래에서는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안내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다부진 체격의 아들을 만난 노부모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했고 늠름한 남편의 군복 입은 모습을 본 젊은 아내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연병장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과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어우러진 훈훈한 분위기 속 김태우 하사는 초조하게 위병소 방향을 바라보며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막 23,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하사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검은 베레의 자부심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동기들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태우는 아직 자신을 찾아올 단 한 사람, 그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하사 아직이야? 지나가던 선임 중사가 툭 던지듯 물었다. 아니, 곧 오실 겁니다. 차가 조금 막히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라도 오나? 아주 목이 빠지겠네. 농담 섞인 말에 태우는 그저 멋쩍게 웃어 보였다. 여자친구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이모 서혜진은 세상의 그 어떤 여자친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자랑스럽고 또 동시에 더 걱정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인 태우에게 이모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그녀는 태우에게 부모였고 친구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태우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모든 풍경에는 항상 이모가 있었다. 낡은 군인 아파트의 좁은 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매주며 환하게 웃어주던 모습, 사춘기 시절 엇나가려 할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길까지. 그런 이모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바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극강의 동안 외모와 꾸준한 자기 관리로 다져진 완벽한 몸매였다. 4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웬만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해도 모두가 믿을 만큼 젊고 아름다웠다. 고급스러운 취향과 타고난 패션 감각은 그런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태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모였지만 그녀의 눈부신 외모는 때때로 오해와 편견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좀 평범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태우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는 특전사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들과 남편을 빛내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모가 평소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태우는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병소 근처에 세워진 주차장으로 매끄러운 곡선의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주변의 평범한 국산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 차는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내리더니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태우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간절했던 기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우아한 실루엣의 실크 원피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대담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모습.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세월의 흔적을 비웃는 듯한 맑고 깊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 단호하면서도 매력적인 입술이 드러났다. 바로 태우의 이모 서혜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수한 옷차림의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이질적일 만큼 압도적이었다. 장병들의 눈에는 경탄과 호기심이, 다른 여성 가족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나타났다. 곳곳에서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어머, 저 여자분은 누구야? 연예인인가? 아니, 군대 행사에 저렇게 입고 온다고. 대단하다 정말. 누구 면회를 온 거지? 혹시 높은 분 애인이라도 되나? 태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땅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혜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태우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에 태우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이모, 우리 강아지 김태우 하사. 아주 늠름해졌네. 못 본 사이에 더 멋있어졌어. 혜진은 익숙하게 태우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던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삼엄한 군부대가 아니라 평범한 주말 오후의 공원인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모 옷이 좀. 태우가 말을 흐리자 혜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한번 훑어보았다. 왜? 우리 조카 제일 멋있는 날인데 이모도 제일 예쁘게 하고 와야지. 혹시 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태우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싸늘한 시선이 있었다. 707 특임단 예하 대대의 대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특전사 내에서도 유독 군기가 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군인은 모름지기 군인다워야 한다는 신념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는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오늘 같은 가족 초청 행사조차 그에게는 대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전의 일환일 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서혜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순물 그 자체였다. 신성한 군부대의 연병장을 마치 파티장이나 되는 것처럼 활보하는 저 여자의 모습은 마 중령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몸에 딱 달라붙는 선정적인 옷차림, 부대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군인 가족이라고는 믿기 힘든 요염한 분위기까지. 마 중령은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놈의 가족이기에 저런 여자가 다 들어온 거야. 부대 기강이 전부 흐트러지겠군. 그는 특히 김태우 하사가 그 여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속에서 불이 치밀었다. 평소에도 어딘가 유약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태우 하사였다. 저런 여자에게 빠져 있으니 훈련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게 당연하지. 마동철 중령은 단단히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군대의 무서움과 엄격함을 똑똑히 가르쳐 다시는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폭풍의 눈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서혜진과 김태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태우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모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김태우 하사.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태우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태우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예상대로 불벼락 같은 표정의 마동철 중령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 하사 김태우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태우는 각이 잡힌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마 중령은 태우의 경례를 턱짓으로 받으며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우 옆에 서 있는 서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혹은 더러운 오물을 쳐다보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례함이 가득했다. 혜진은 자신에게 꽂히는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삭막한 외교 무대에서도 단 한 번도 위축된 적 없었던 그녀였다. 고작 일개 중령의 오만한 눈빛에 흔들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관찰했다. 마 중령은 혜진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태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비아냥거렸다. 김하사, 면회객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분이 부대 안까지 들어오나? 여기가 어딘지 소속 부대원으로서 안내도 제대로 안 한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제 이모님이십니다. 태우는 다급하게 외쳤다. 이모라는 말에 마 중령의 한쪽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다. 그는 다시 혜진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모? 요즘은 그런 관계도 이모라고 부르나 보지. 아무리 가족 초청 행사라지만 군부대는 엄연히 국가 중요 시설이다. 방문객은 그에 걸맞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혜진은 태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섰다. 제가 김태우 하사의 보호자 서혜진입니다. 대대장님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 때문에 행사에 누를 끼쳤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에 마 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요? 보아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당신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홀리려고 번쩍거리는 옷 입고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오. 당신 같은 여자 남자들 홀리려고. 명백한 모욕이었다. 태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이모님께 사과하십시오. 뭐야 이 자식이? 지금 상관한테 대드는 거냐? 이래서 정신 빠진 놈은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여자 뒤에 숨어서 어미새 기다리는 병아리처럼 굴 거면 당장 군복 벗어. 마 중령의 폭언은 혜진이 아니라 오히려 태우에게로 향했다. 조카가 자신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본 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님, 지금 제 조카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모두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입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품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품위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마 중령은 이제 아예 대놓고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혜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듯이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풍겨나왔다. 딱 보아하니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마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인데 우리 순진한 김하사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당신이 놀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정한 곳이란 말이다. 여기가 무슨 물장사하는 술집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한마디였다. 그 말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면회온 가족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집 여자라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폭언이었다. 태우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신의 부모나 다름없는 이모,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혈육이 눈앞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게 태우가 욕설과 함께 마 중령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혜진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가슴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단단하여 태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태우야, 괜찮아. 혜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 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 그 눈은 마치 심연의 바다와도 같아서 마 중령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대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혜진이 입을 열었다. 이전의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없고 칼날처럼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그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 중령은 당황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 군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며 그 계급장은 당신 개인의 권력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하들을 이끌고 국가에 헌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책임의 계급장을 어깨에 단 채 국민의 한 사람을 그리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하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혜진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마 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리더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이 부대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내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군사시설 내 소란 및 장교 모독죄로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려. 마 중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주변에 있던 부사관 2명이 망설이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태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모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태우를 뒤로 물리고 다가오는 부사관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부사관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마 중령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에 더욱 격분하여 날뛰었다. 뭐들 하고 있어? 저 미친 여편네 당장 끌어내지 못해.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저편 정문 방향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범한 차량 소리가 아니었다.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 오토바이의 사이렌 소리, 그 뒤를 따르는 검은색 세단과 군용 지프들의 행렬. 마치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도 발생한 듯 거대한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707 부대를 향해 질주해오고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소란이 그 거대한 소음 앞에 집어삼켜졌다. 마 중령조차 고함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언가 거대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도착한 차량 행렬은 연병장 입구에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선두에 섰던 헌병대 순찰차에서 내린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멈춰 선 검은색 세단과 지프에서는 번쩍이는 별 계급장을 단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딱딱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웃던 어머니도,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던 아내도,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까지도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이 갑작스러운 희방인들의 등장을 바라보았다. 화기애애하던 가족 행사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실제 작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삼엄한 기운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마동철 중령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특전사령관 주관의 행사도 아닌 일개 부대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에 저렇게 많은 장성들이, 그것도 합참 소속으로 보이는 장교들까지 대거 나타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북한에서 국지 도발이라도 감행한 건가? 아니면 마 중령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소란이 이 거대한 사건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영문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복장을 가다듬고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장성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떼기도 전 가장 마지막에 멈춰선 육중한 검은색 군용 세단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사람을 보는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허리가 반사적으로 꼿꼿하게 펴졌다. 마 중령 역시 숨을 멈췄다.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어깨에 번쩍이는 세 개의 별 육군 중장. 하지만 그냥 중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2위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육해 공군 전체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차장 오정혁 중장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군부의 최고 실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천의 작은 부대 연병장에 서 있었다. 오정혁 중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한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이자 그를 수행하러 온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권력의 행렬이었다. 마 중령은 오 중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온다고 착각했다. 이 부대의 선임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자신에게 먼저 상황을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할 준비를 했다. 충성. 제707 특수임무단 대대장 마동철 중령. 하지만 오정혁 중장은 마 중령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본체만 채 지나쳐버렸다. 그의 시선은 마 중령의 뒤편, 그가 방금 전까지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여자 서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정혁 중장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 개의 별이 화려한 옷차림의 정체모를 한 여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기이한 광경.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마침내 오정혁 중장이 서예진의 앞에 멈춰 섰다. 그를 따라온 수많은 장교들도 그의 뒤에서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순간 연병장에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태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이모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마 중령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한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고요 속에서 오정혁 중장은 천천히 자신의 장갑 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군화 뒷굽이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 군 서열 2위, 육해공군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3군 통합작전의 총 책임자가 한 민간인 여성 앞에서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충성. 합참차장 오정혁 중장, 전 합참의장 서예진 대장님께 귀대 신고합니다. 전 합참의장? 서예진 대장님? 그 단어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느려졌다.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단 수십 명에게만 허락되었던 군의 최선임이자 최고 지휘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군령권의 정점.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서예진이라는 이름. 몇 해 전 파격적으로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어 군 전체를 개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이름. 현역 시절 페가수스라는 호출명으로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설적인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입지전적인 인물. 전역 후에도 국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그녀가 바로 눈앞의 저 여자란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던 압도적인 카리스마, 모욕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당당함, 일개 중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고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태우 하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모가 왜 그토록 괜찮다고 했는지, 왜 곧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이모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한여름 밤의 소나기처럼 잠시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이모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자신도 모르게 꼿꼿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자랑스러움과 경외심이 온몸을 감쌌다. 반면 마동철 중령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술집 여자 룸살롱 마담이라며 온갖 경멸과 모욕을 퍼부었던 여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감히 얼굴 한번 마주하기 힘든 하늘 같은 존재 전군을 호령했던 4개의 별 서예진 대장이었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울려 퍼지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산사태 앞에 선 작은 개미처럼 압도적인 진실의 무게 앞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감싸고 있던 폭풍 전야의 침묵은 깨졌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서예진은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오정혁 중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마동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온화함이나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다.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정혁 합참차장의 우렁찬 보고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진 뒤 길고 긴 여운만을 남긴 채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눈앞의 현실을 소화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마동철 중령의 오만으로 쌓아 올린 세계였다. 전 합참의장 서혜진 대장님. 단어들이 해체된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떠다녔다. 뇌가 그 단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아는 서혜진 대장은 국방일보 일면을 장식하던 전설 속 인물이었다. 철의 여인,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군 개혁의 선봉장. 감히 얼굴 한 번 마주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구름 위의 존재였다. 그런데 그 존재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술집 여자, 남자나 홀리는 년이라며 온갖 추잡한 말을 동원해 모욕했던 저 여자라니. 마 중령의 시야가 흐릿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서혜진의 모습 위로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광기 어린 폭언들이 검은 글씨가 되어 겹쳐 보였다. 여기가 무슨 물장사하는 술집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심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마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인데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당신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홀리려고. 숨이 턱 막히고 목구멍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부사관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그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필름이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으며 완벽한 행사를 치르겠다고 다짐하던 자신의 모습. 연병장에 나타난 서혜진을 처음 보고 부대 기강을 해치는 불순분자라고 단정하며 혀를 차던 순간 그녀에게 다가가 의기양양하게 권위를 내세우던 그 짧은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파편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단지 직속 상관에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살아있는 상징 그 자체를 능멸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저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장나버렸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절 특전사에 자원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거치며 쌓아 올렸던 자부심, 그리고 마침내 707의 대대장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 모든 날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이 끔찍한 현실과 곧이어 닥쳐올 파멸뿐이었다. 그의 동공은 이제 완전히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떡 벌어졌던 어깨는 비참하게 안으로 굽었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은 무의미하게 벌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위험 있는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절망에 잠식된 한심한 사내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마 중령의 내면 세계가 붕괴하는 동안 연병장의 다른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조용히 서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웬 연예인이냐, 옷차림이 과하다며 수군거리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이제 서혜진의 화려한 옷차림이 천박함의 상징이 아니라 군이라는 경직된 조직의 정점에 올랐던 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유이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로 격식이고 권위였던 것이다.
김태우 하사의 동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태우를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유약해 보이는 신임 하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관의 유일한 피부치, 전설적인 영웅의 조카라는 어마어마한 후광을 입게 되었다.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김태우 하사는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모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이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조국에 대한 헌신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그는 오늘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세워주는 거대한 방패이자 앞으로 자신이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원한 나침반이 될 터였다. 그 거대한 침묵의 무대 위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입을 열었다. 서혜진은 오정혁 중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오 장군, 편히 드릴게. 오늘은 군 공식 행사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자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 중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경례를 풀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서혜진의 말이 곧 명령이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서혜진은 그를 뒤에 세워둔 채 천천히 마동철 중령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경멸도 동정조차도 없었다. 마치 곤충학자가 현미경으로 벌레를 관찰하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 무감정한 시선이 마 중령에게는 그 어떤 분노의 눈빛보다 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서혜진이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은 스틸레토 힐이 연병장의 마른 흙을 또각또각하고 찍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서 있는 마 중령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마 중령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옅은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아까는 술집 여자의 천박한 향기라고 생각했던 그 향이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거둬갈 사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서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오 중장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금속성의 차가운 음색이었다. 마동철 중령. 고개 들어 나를 보게.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영혼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지휘관의 목소리. 마 중령은 마치 목에 줄이 매달린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주하고 말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서혜진의 눈동자를. 그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보았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 곧 저 오만한 지휘관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늘한 칼날이 뽑히리라는 것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 서혜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마 중령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방금 전 자네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마 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저주스러운 말들은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서혜진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게. 이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자네가 대한민국 국군의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그리고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원의 단 하나뿐인 가족에게 뭐라고 모욕했는지 말일세. 잔인한 요구였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내리치라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공개 처형이었다. 마 중령은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성과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말을 못하겠나? 서예진의 목소리에 일말의 온기도 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지. 강남 룸살롱 마담, 물장사하는 술집 여자, 남자나 홀리는 년. 내가 맞게 기억하고 있나 마 중령? 그녀가 단어를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마 중령의 어깨가 움찔 경련을 일으켰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정혁 중장을 비롯한 장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단순히 한 장교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의식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마 중령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서혜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자, 잘못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땅에 찌우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목소리만이 남았다. 그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아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혜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고 비는 마 중령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자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군. 자네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닐세. 서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조카 김태우 하사를 바라보았다. 태우야, 이리 오너라. 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모의 단호한 눈빛에 인해 걸음을 옮겨 그녀의 옆에 섰다. 서혜진은 태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 중령을 향해 턱짓했다. 보게 마 중령. 자네가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젊은 군인일세. 자네는 오늘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하의 명예를, 그리고 그의 단 하나뿐인 가족의 인격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서슬 퍼런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무엇인가? 그 어깨의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국민이 자네에게 부여한 신뢰의 상징이며 부하들의 생명과 인격을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그 무거운 계급장을 단 채 고작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그녀의 일갈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내 놈이 말하는 군인 정신이 고작 이것인가? 민간인을, 그것도 부대원의 가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내 놈이 배운 특전사의 정신이냔 말이다. 내 놈 같은 자가 지휘관이랍시고 젊은 장병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대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의 수치다. 서혜진은 마 중령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오늘 3가지의 죄를 지었다. 첫째,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국민을 모욕한 죄. 둘째, 부하를 이끌어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짓밟은 죄. 그리고 셋째,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할 장교로서 군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한 죄.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네는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
마 중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후회와 공포와 비참함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서혜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오정혁 중장을 향해 말했다. 오 장군. 예, 대장님. 저자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게.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상세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참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알겠습니다. 오정혁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는 즉시 뒤에 있던 부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부관은 곧바로 휴대용 통신기기를 꺼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마 중령은 보직 해임이라는 말에 울음마저 멈추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혜진을 바라보았다. 군인에게 특히나 진급에 목숨을 거는 영관급 장교에게 보직 해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마 중령의 곁으로 헌병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짐짝처럼 그들에게 끌려 연병장 밖으로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혜진은 그 정적의 중심에서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전하려는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마동철 중령이 무력하게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어색한 공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뿐이었다. 행사는 중단된 채로 모두가 다음 상황을 기다리며 서혜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혜진은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천천히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으로 걸어갔다. 원래는 부대장이 훈시를 하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한 자리였던 것처럼 위엄을 발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울림을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여기 계신 707 특수임무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가족 여러분. 그녀는 먼저 장병들과 가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군을 호령했던 사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예우에 모두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늘 이 기쁘고 영광스러워야 할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저 또한 국군의 한 사람이자 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사과는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군 전체를 책임졌던 지휘관으로서의 무한한 책임감과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장내에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펴고 강렬한 눈빛으로 장병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군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철학적인 질문에 장병들은 잠시 술렁였다. 서혜진은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을 이어갔다. 방금 전 우리는 한 지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그의 손에 쥔 지휘권이 그에게 강함을 주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급장보다 자신의 지휘권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힘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한편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부대의 표지석으로 향했다.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임부대라는 문구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복 안의 인간, 그 영혼의 품격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강함은 더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데 사용되는 폭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키고 존중하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극한의 훈련은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살상 기술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었고 길을 잃은 후배들을 향한 간절한 가르침이었다. 젊은 장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연하게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강함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녀는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단순히 군인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군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그리고 희생이 있기에 저 검은 베레의 용사들이 마음 놓고 조국 수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은 장병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의 명예 또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한 지휘관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노모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평생을 군인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그들의 서름과 자부심을 저 높으신 분이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연설을 마친 서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다시 오정혁 중장에게로 향했다. 오 장군, 마 중령에 대한 처분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되 한 가지를 추가했으면 하네. 말씀하십시오. 징계와는 별도로 육군 리더십 센터의 인성 함양 재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시키도록 하게. 그에게는 지금 당장의 처벌보다 자신이 왜 군인이 되어야 했는지,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배울 기회가 더 절실해 보여. 그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담긴 처분이었다. 오정혁 중장은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다. 서혜진은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조카에게 다가갔다. 태우야. 예. 아니 이모.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대답했다가 황급히 말을 고쳤다. 서혜진은 그런 조카의 모습에 그만 환하게 웃고 말았다. 그녀가 웃자 얼어붙었던 연병장의 공기가 봄눈 녹듯 완전히 녹아내렸다. 고생했다, 우리 강아지. 이모 때문에 놀랐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저 때문에 이모가 그런 험한 말을. 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혜진은 그런 조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일을 통해 너도 그리고 저들도 중요한 것을 배웠을 테니 그걸로 된 거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란다. 알겠지? 네, 이모. 명심하겠습니다. 태우는 힘차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서혜진의 지시에 따라 중단되었던 행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병들은 서로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족들 역시 군인 아들, 군인 남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서예진은 더 이상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카가 떠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의 동료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오후를 즐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은 연병장의 그 어떤 곳보다 더 밝게 빛나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707 부대의 연병장. 그곳에서는 오만한 권력의 시대가 저물고 진정한 존중과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는 조카를 사랑하는 한 이모의 고요하지만 강철 같았던 분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마동철 중령이 사라진 연병장에는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다. 서예진의 지시에 따라 행사는 재개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전처럼 마냥 웃고 떠들지는 못했다. 공기 중에 섞인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흥분감이 모든 대화와 웃음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그러나 노골적이지 않으려 애쓰며 한 곳을 바라보았다. 바로 김태우 하사와 함께 천막 아래 앉아있는 서예진이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아하고 온화한 이모로 돌아와 있었다. 조카의 동료들이 어색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고 태우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아이처럼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누군가의 이모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수십만 대군을 호령했던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짓 하나에는 일개 중령의 군 생활을 단칼에 끝장내버리는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연병장 전체를 지배하는 태풍의 눈과 같았다.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김태우 하사 자신이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평범한 신임 하사, 이모의 화려한 옷차림에 전전긍긍하는 소심한 조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설적인 영웅의 피부치라는 감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후광을 두르고 있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김하사 목마르지 않나? 여기 시원한 음료수 있네. 어이 김하사님. 의자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제가 더 푹신한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평소 말 한번 제대로 섞어본 적 없던 선임 부사관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살갑게 굴며 온갖 편의를 제공했다. 대대 주임원사는 만면에 기름진 미소를 띠고 다가와 이모님께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꼭 좀 여쭤봐 주시게라며 허리를 굽혔다. 태우는 이런 과도한 친절과 노골적인 아첨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색해서 좀이 쑤셨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서예진 대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갑자기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기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의 이런 내적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예진은 그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힘들지? 하지만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의 일부란다.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줬기 마련이거든. 중요한 것은 그 힘에 취하지 않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심을 내 안에 세우는 거야. 이모의 말은 언제나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렇게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던 중 연병장 입구 쪽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별셋이 선명하게 박힌 지휘관 깃발을 단 검은색 지프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차량 행렬의 규모는 아까보다 작았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차량은 행사장 입구에 멈춰 섰고 운전병이 황급히 내리자마자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장신의 군인을 보는 순간 오정혁 합참차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검은 베레의 사나이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를 총지휘하는 수장, 특수전사령관 이철민 중장이었다. 호랑이 같은 눈매와 다부진 턱선,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특유의 거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를 보고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정혁 중장에게 다가가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특수전사령관 이철민 중장, 합참차장님께 신고합니다. 이 장군, 여긴 어쩐 일인가? 관내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상황을 직접 수습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부하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유감과 동시에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부대가 휘둘린 것에 대한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합참차장에게 보고를 마친 뒤 천천히 서혜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서혜진의 앞에 서서 군 후배로서 예를 갖춰 정중하게 경례했다. 충성. 특전사령관 이철민입니다. 대선배님을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이 장군 오랜만이군.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자네가 여단장 하던 시절이었던가. 서혜진은 담담하게 그의 인사를 받았다. 둘 사이에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철민 중장은 현재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를 이끄는 현역 사령관이었다. 서혜진은 비록 군의 정점에 섰던 전설이지만 이제는 군복을 벗은 예비역이었다.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상으로는 이철민 중장은 오직 합참의장과 총장의 명령만을 받으면 되었다. 이철민 중장은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서혜진에게 말했다. 대장님의 뜻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 중령의 처사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명백한 잘못이며 제 지휘 책임하에 엄중히 처결하겠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다만 그 처결 방식이 제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제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 부대의 명예와 사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표현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항의였다. 당신의 행동은 옳았을지 몰라도 절차와 방식은 틀렸다는 것.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현역 지휘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완곡하지만 단호한 지적이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장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전설과 현역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오정혁 중장이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서혜진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녀는 이철민 중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철아 이 장군,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 말씀해 주십시오.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의 체면과 다른 장기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약물로만 치료해야 하나? 아니, 즉시 그리고 완전히 도려내야지. 필요하다면 주변 조직까지 일부 잘라내서라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녀의 비유는 날카롭고 정확했다. 이철민 중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마 중령은 자네 부대에 생긴 암세포였네. 권력이라는 항암제를 멋대로 남용하여 군의 가장 건강해야 할 세포인 젊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공격하는 악성 종양이었단 말일세. 나는 오늘 외과 의사로서 그 암세포를 공개적으로 적출한 것뿐이야. 수술 과정이 다소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자네의 부대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걸세.
서혜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거구의 특전사령관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자네가 정말로 자네 부대의 명예와 사기를 걱정한다면 내 수술 방식에 유감을 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암세포가 자라나도록 방치한 자신의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공개적인 수술을 교훈 삼아 부대 전체에 퍼져 있을지 모를 다른 종양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걸세.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역할 아닌가? 그녀의 말은 한치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논리였다. 이철민 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의 항의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감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군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선배로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픈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철민 중장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선배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했다. 그리고 서혜진을 향해 다시 한번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례했다. 오늘 주신 가르침 뼈에 새기고 특전사 지휘의 진함으로 삼겠습니다. 충성. 전설과 현역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전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서혜진은 이번에도 역시 총성 하나 없이 오직 지혜와 통찰만으로 거대한 산과도 같은 현역 사령관을 굴복시켰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젊은 장교들의 눈에는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이 가득 차올랐다. 저것이 바로 군의 정점에 섰던 자의 품격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다. 서혜진과 수행단이 부대를 떠난 후에도 707 부대의 연병장에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흥분과 긴장이 감돌았다. 특전사령관 이철민 중장은 즉시 모든 가족들을 정중히 돌려보내고 예하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가족들과 함께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군 특유의 무겁고 서슬퍼런 공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철민 중장은 굳은 표정으로 도열한 부대원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서혜진 대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부대원들을 향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그의 거친 첫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일개 대대장이란 작자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부대원의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간부들은 그저 방관하거나 동조했을 뿐 누구 하나 용감하게 나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특전사의 모습인가? 그의 호통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서혜진 대장님은 오늘 우리에게 굴욕을 준 것이 아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우리의 환부를 직접 도려내 주신 것이다. 피가 나고 아픈가? 당연히 아플 것이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양아치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선임인 부대 여단장을 노려보았다. 여단장부터 각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모든 부사관들까지 오늘부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군 기강에 대한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부하에 대한 책임이 지휘관의 첫 번째 덕목임을 뼈에 새기도록 만들어라. 또한 모든 부대원 가족들의 신상 및 애로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다시는 오늘과 같이 우리 군을 믿고 자식을, 남편을 보낸 가족들이 부대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서혜진의 가르침은 이제 한 개인의 일화를 넘어
부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철민 중장은 연설을 마치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김태우 하사.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편견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상관의 부당한 명령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용기를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 말에 연병장 한 구석에 서 있던 김태우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김태우 하사는 영웅과 죄인이 뒤섞인 듯한 묘한 취급을 받아야 했다. 야, 김태우. 너 진짜 대박이다. 내 이모님이 그 서혜진 대장님이셨다니. 완전 영화 아니냐? 이제 너한테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완전 로열 패밀리 됐네. 축하한다. 동기들은 부러움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일부 선임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새파란 하사놈이 백 하나 믿고 쯧쯧. 부대 기강이 아주 개판이 됐구만. 앞으로 저놈 눈치 보느라 제대로 훈련이나 시킬 수 있겠어? 아주 상전 하나 모시게 생겼네. 음습한 곳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은 태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거대한 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을 실감했다. 그는 이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평소 가장 엄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행정보급관 박철민 상사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생활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성큼성큼 태우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태우는 긴장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김하사 따라와. 태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 생활관 밖으로 나갔다. 박 상사는 아무도 없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많이 힘들었겠군. 예상치 못한 첫마디였다. 오늘 대대장님 앞에서 내 이모님을 지키려고 버티는 모습을 봤다. 박 상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내 이모님을 보고 나 역시 혀를 찼다. 군대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마 중령님이 좀 과하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앞을 막아서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 그는 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도 너만 한 딸이 있다. 만약 내 딸이 어디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나는 아마 그놈의 멱살을 잡았을 거다. 너는 오늘 군복을 입고도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내 이모님은 군복을 벗고도 이 썩어 빠진 군인 정신을 바로 세우는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그는 물고 있던 담배를 잘게 부수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앞으로 널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오늘 보여준 그 용기, 그리고 내 이모님이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오늘 일 정말 잘했다. 김태우 하사. 박 상사는 태우의 어깨를 2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자신의 길을 갔다. 태우는 그의 넓고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한편 그 시각, 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헌병대 미결수 대기실.
모든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제거된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마동철 전 중령이 텅 빈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서예진의 차가운 목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철민 사령관의 분노에 찬 호통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군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을 뿐이다. 부대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여자를 꾸짖고 나약한 부하 군인의 정신 상태를 지적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을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서예진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내가 틀렸던 건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강함의 정의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그 씨앗이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우 하사는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 특전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3박 4일의 포상 휴가가 주어진 것이다. 어제의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려는 지휘부의 배려였다. 부대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동기들의 부러움 가득한 배웅과 몇몇 선임들의 씁쓸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위병소를 나서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화사한 미소를 띤 서예진이 손을 흔들었다. 어제의 서슬 퍼런 여장군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카를 만나러 온 다정한 이모의 모습이었다. 우리 강아지 어서 타.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태우는 멋쩍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괜찮으세요, 이모? 어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모는 오랜만에 몸 좀 푼 것 같아서 아주 시원했는데. 혜진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태우는 그녀의 눈밑에 드리워진 옅은 피로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차는 부대 근처의 한적한 도로를 달려 고즈넉한 한옥식당 앞에 멈춰 섰다. 이천의 명물인 쌀밥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맛집이었다. 혜진과 태우는 정갈한 툇마루가 있는 별실로 안내받았다.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음식이 차려지기 전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우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모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받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은 안 받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이모가 그런 험한 일까지 겪으시고.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태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태우야, 잘 들어. 이모는 어제 너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선 게 아니야. 물론 내 조카가 모욕당하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저들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동 그 자체였어. 그녀는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잠시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이 되었다. 이모가 처음 임관했을 때만 해도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단다. 여자가 군대 와서 뭘 하겠냐는 노골적인 무시부터 얼굴 반반에서 편한 보직 가려는 거 아니냐는 음험한 시선까지. 어제의 마 중령이 나에게 했던 말들은 사실 내가 젊은 시절 내내 들었던 말들의 재방송이나 다름없었어. 태우는 처음 듣는 이모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그는 이모가 언제나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기만 한 줄 알았다. 그때마다 수없이 싸우고 나를 증명해내야 했지. 때로는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역시 여자는 안 되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해댔거든. 그렇게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왔단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니? 나 하나 바로 서야 내 뒤에 올 다른 여군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내 후배들은 쉬어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어제 이모가 마 중령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야. 그 오만한 지휘관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너처럼 힘없는 젊은 부하들이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상처받게 될 테니까.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모는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한 거란다. 그제야 태우는 이모의 행동에 담긴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군 전체의 미래를 위한 대선배의 고독한 결단이자 사랑이었다. 마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과 함께 정갈한 반찬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다. 혜진은 태우의 밥그릇 위에 따끈한 갈비찜을 한 점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자, 이제 무거운 얘기는 그만. 우리 강아지 밥 먹어야지. 군대 밥 먹느라 고생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 혜진은 태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짓궂게 놀리기도 했고 태우는 특전사의 고된 훈련 이야기를 허풍을 섞어가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전설적인 사성 장군도 최정의 특전사 요원도 없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모와 조카만이 있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한옥의 처마 끝에 아름답게 걸렸다. 태우야. 네, 이모. 오늘 이모가 했던 말들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넌 그냥 너의 길을 가면 돼. 이모는 내가 이모처럼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보다 그저 너 자신에게 떳떳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군인이기 이전에 좋은 인간이 되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녀는 태우의 군복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이모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모는 항상 내 편이다. 알지? 태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이모를 끌어안았다. 어릴 적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던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 품이었다. 그의 군복 어깨 위로 이모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뜨겁게 스며들었다. 3박 4일의 짧은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태우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자신을 향한 편견과 시기 어린 시선들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 합참의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계급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이모의 사랑이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힘이었다.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의 폭풍 같았던 사건이 있고 난 뒤 시간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흘러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인한 부대 707 특수임무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는 대테러 훈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대는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마동철 중령의 후임으로 부임한 새로운 대대장 한지훈 중령에게서 비롯되었다. 석 달 후 대대장 이취임식이 열리던 날.
단상에 선 한지훈 중령은 그의 전임자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우락부락한 카리스마 대신 조용하고 이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 호령하는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했다. 그의 첫 취임사는 부대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최강의 전사가 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최고의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는 연병장의 도열한 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임무는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작전 중에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전우뿐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조직은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모래성과 같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 한편에 세워진 충운비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추상적인 국가 이전에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다.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는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우리 부대원의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우리 대대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부대원의 인격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설에는 서혜진이나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의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엄숙한 선언이었다. 2000 연병장의 가르침은 이제 한 부대의 새로운 지휘 철학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도 산골의 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보급대 내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던 한 병사가 발을 헛디뎌 산더미처럼 쌓인 보급품 상자를 무너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달려와 정신 안 차리냐? 며 고함을 질렀다. 주눅이 든 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바로 그때 창고 구석에서 묵묵히 재고 목록을 확인하던 한 장교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없는 무궁화 3개 소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한때 특전사를 호령하던 중령의 계급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마동철, 이제는 마소령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는 고함치는 간부들을 손짓으로 제지하고 겁에 질린 병사 앞에 쪼그려 앉았다. 다친 데는 없나?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이전처럼 상대를 꿰뚫을 듯한 가시는 없었다. 병사가 고개를 젓자 그는 말없이 쏟아진 상자들을 하나씩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상자 쌓는 법 다시 알려주마. 이쪽 모서리부터 맞춰서 쌓아야 무게 중심이 잡히는 거다. 그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가르침이 있었다. 젊은 병사는 뜻밖의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리더십 센터에서의 재교육과 한직으로의 좌천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한 남자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무뚝뚝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힘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김태우 하사는 김태우 중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모의 후광에 기대거나 주눅드는 어리숙한 신임 하사가 아니었다. 혹독한 훈련을 자청하며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선후배 모두에게 신뢰받는 팀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다. 깊은 산속 특수작전 최종 훈련. 김 중사가 이끄는 팀은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요인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팀원 중 한 명이 긴장감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작은 실수로 팀 전체의 위치가 노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무전기 너머로 통제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알파팀, 지금 뭐 하는 건가? 팀원 관리 똑바로 못해. 순간 1년 전 연병장에서 마동철 중령에게 모욕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태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그때의 마 중령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당장 달려와 실수를 저지른 팀원의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태우 중사는 달랐다. 그는 통제관에게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보고한 뒤 얼어붙어 있는 팀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괜찮아. 정신 차려. 나도 처음엔 너보다 더한 실수도 했어. 여긴 훈련장이야. 실수하라고 있는 곳이다. 대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믿음이 실려 있었다. 겁에 질려있던 팀원의 눈빛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우린 팀이다. 내 실수는 내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자, 다시 가자. 그의 격려에 팀원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똘똘 뭉쳐 남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냈다. 훈련이 끝난 뒤 평가를 위해 나온 백발의 주임원사가 김태우 중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김 중사, 자네에게서 옛날 서혜진 대장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사람은 계급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리더가 되는 거지. 아주 잘 컸어. 그 칭찬은 태우에게 그 어떤 포상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다가왔다. 이천 연병장의 가르침은 이제 707 부대를 넘어 특전사 전체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철민 사령관은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가디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장병 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부대 개방 행사는 더욱 내실 있게 바뀌었고 지휘관들은 정기적으로 부대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한 군대는 행복한 군인의 가정에서 나온다는 표현은 이제 특전사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가을날 저녁. 모든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김태우 중사는 오랜만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예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우리 강아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훈련 힘들지 않아? 그럼요. 전 이제 특전사 체질인가 봅니다. 아주 날아다닙니다. 그래, 다치지만 마라. 너 다치는 게 이모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이상 군대나 계급, 권력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가족의 안부와 걱정, 그리고 사랑이 오갈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서혜진은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머물렀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언니, 바로 태우의 어머니였다. 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었다. 내 아들, 우리 태우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줘. 서혜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녀가 군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도 어쩌면 조카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는 조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는 모습을 보았다.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혜진은 노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박물관에 기록될 화려한 전공이나 어깨 위의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군인의 가슴 속에 심어준 올바른 가치와 그 가치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많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이었다. 그 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갈 터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